네. 지금 우리는 이제 증거 능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는 자백 배제 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위법 수집 배제 법을 위반했지만은 위수증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거 그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요,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법칙.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시험 문제도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전문 증거, 전문 법칙에. 우리 증거법이요. 증거법 우리가 앞에서 했죠. 증거법이 우리가 한 위에 5개 조문을 제외하고는요, 다 전문 법칙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은 굉장히 형사소송법적으로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두 번 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좀 편한 거예요. 여기서 많게는 뭐 서너 문제씩만 나오고 전문 증거만 가지고 한 3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까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문 증거의 의미부터 보죠. 우리가 앞에서요, 전문 증거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그걸 가지고 하면은요. 자,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을 살해하였다. 살해하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갑이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인데요. 이때 이제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요, 나는 갑이 을을 살해하는 걸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하면 이것은 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와서 증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건 원본 진술이 돼요. 이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뭐 반대 신문권 다 보장이 됐으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A라는 사람이요, 직접 법정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이제 A인데 A라는 사람이 와서 진술하게 되면 원본 진술이 돼요. 당연히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을 텐데요. A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오질 않고요. 이 사람이 나오질 않고 이제 B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B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 그 피고인, 여기 형사 합의 3부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형사 합의 3부. 여기 합의 3부예요. 합의 3부에 배당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B를 증인을 심청을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최근에 A랑 같이 뭐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때 A랑 무슨 대화를 했나요? 살인사건에 대해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A가 뭐라고 했나요?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지금 B가 법정에 나온 거예요. B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진술하면서, 네, A라는 사람이 갑이 을을 살해하는 걸 자기가 직접 보았다라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죠.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B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집구석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B가 법정에 나와가지고요, A로부터 들은 말을 진술하고 있죠. 들은 말을 진술하고 있어요. 이게 전문 증거라는 거예요. 전문 진술. 전문 진술이 됩니다. 들은 말을 와서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A한테 들은 말을, A로부터 들은 말을 말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증언을 하게 되면 이건 전문 진술일 텐데,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아까 설명드렸죠. 반대 신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반대 신문을 할 텐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대 신문을 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A가 B한테 말한 말을요, B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이 걸러가지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복사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러서 말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로부터 자기가 직접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 가능성이 있죠. 왜곡이라는 것은요, 그 내용을 위조할 수 있는 위조 가능성이 생기고요. A가 B한테 했던 말을 위조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반대 신문이 안 된다는 거죠. 반대 신문이 보장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전문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 전에 들은 말을 하는 것이요, 나는 A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위법한 건 아니죠. 들은 말을 말하는 게 무슨 위법해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위법하지는 않지만은요, 이렇게 위조 가능성이 있고 반대 신문이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요, 이 사람이었습니까? 진실을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위법하지는 않지만은 증거 가치가 없어요. 증거 가치가 제로라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왜곡시켜버리면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증거 가치가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왜곡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위법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전문 법칙이에요. 예, 전문 진술 이런 걸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거 가치가 없으니까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 이게 전문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 증거라는 건 개념 보죠. 전문 증거 이유 보시면 전문 증거란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서 진술한 게 아니죠. 이 사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피고 사건, 공소 사실은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을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직접 목격한 사람은 A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은 A이지 직접 경험한 사람은 B가 아니에요. B는 A로부터 들은 것뿐이에요.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고 A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직접 법원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A가 직접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A가 직접 나와서 말은 A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B의 입장에서 보면 들은 말을 진술하는 것이고요. A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직접 나와서 진술하지 않고요. 다른 형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A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B의 입을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반대 신문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나아갔었습니까? A의 입을 통해서 전하면서 한번 꺾이다 보니까요. 진실성이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나와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은 증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 능력을 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되는 거 한번 꺾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전문 증거라고 해서요. 이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전문 증거란 이렇게 되죠. 공판 기일에서 진술에 대응하는 직접 나와서 진술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술하는 게 이제 전문 진술이 되는 거죠. 직접 나와서 말을 해야지 이게 원본 진술이 되는 거고 이건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인데.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안 되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전문 증거입니다. 아니면 이건 전문 진술이죠. 진술. 와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A가 목격을 했는데요. A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모르게 숨어서 이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목격했다는 걸 갑도 모르고요. 수사기관도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요. A는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가가지고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했다가는 해코지를 당할까봐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뒤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그 기억을. 그러니까 정확한 정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기억이 생생할 때요. 이것을 글로 적어요. 글로 적었습니다. 서면으로. 글로. 자기가 봤을 때 그 상황을요, 하나하나 전부 다 기술을 해요. 그때 상황을, 기억날 때 생생하게 기술을 하는 거죠. 자, 생생하게 기술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됐어요. 발견돼가지고요, 이 사람한테 이게 발견됐으니까 A한테 와가지고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A가 절대 나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A가 원본 진술은 확보가 안 되고요. 이때 이제 그 수사기관 이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로 제출해요. 자, 그러면 이게 증거로 들어오게 되면요. 요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서면만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에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본 걸 쭉 해놨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틀리게 봤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설을 써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거짓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봤다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안 죽였습니다. 정말 A가 봤습니까? A가 신문할 수가 없잖아요. 서면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때 내가 무슨 옷을 있었는데요. 딱 물어봤더니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서면만 들어왔으니까. 반대 신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이 글이요. A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글이 이렇게 그러니까 적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어요. 적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하는 과정, 구두로 했을 때 정확하게 상황을 쓰는 것인데 적는 과정에서 왜곡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적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일부를 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A한테, 그러니까 갑한테 유리한 내용이요. 유리한 정황들을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갑한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일부 내용이 어떻습니까? 삭제가 됨으로써, 지워버림으로써 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왜곡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하나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삭제를 해버리니까요.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내용, 처음에 A가 썼던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고요. 위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가서 반대 신문이 안 돼요. 서면만 들어왔기 때문에 A한테 반대 신문이 안 돼요. 마찬가지죠. B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나 서면의 형식으로 들어오나 A가 직접 나와서 진술하지 않는 한은 다 위조 가능성이랄지 반대 신문이 안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따라서 이것도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 진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와서 진술해야 되는데 이 진술, 직접 진술해야 되는데 이 진술이었습니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아니면 서면의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진술이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글을 통해서 오면은 한 번씩 다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꺾여서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문 증거가 돼요. 그러면 전문 증거는 두 가지가 있죠. 전문 진술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뭐요? 서면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전문 서류가 되는 거죠. 여기다 쓰죠. 전문 서류. 전문 서면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 진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서류에는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문 서류는. 만약에 전문 서류는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어들이 진술자, 작성자 이렇게 전부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틀린 사람이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작성자, 진술자 뭐 비슷한 말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틀립니다. 사람이 틀려요. 자,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요, 서면을 작성하는데 A가 직접 작성했어요. A가 직접 작성하면 이것은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의 형식이에요. 진술서. A가 직접 작성했으면. 그럼 직접 작성했으니까 여기서는 누구만 존재해요? 작성자만 존재하겠죠. 작성자가 A잖아요. A. 작성자만 존재해요. 자기가 직접 작성했으니까 작성자만 존재하죠. 여기는 진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억은 생생한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다가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요. 자기가 진술서 직접 작성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직접 쓰기가 힘들어요. 쓰기가 힘드니까요. C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가 사실 얼마 전 10년 전에 그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죠. A가 직접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A는 어떻습니까? 진술을 합니다. 진술자가 되고요. A라는 사람은 받아 적는 사람이 있죠. C라는 사람을 불러서 받아 적으라고 했잖아요. C라는 사람이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작성자가 있겠죠. 작성자는 이제 C라는 사람이 받아 적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A죠, A. 진술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진술한 사람이 따라 있고 작성한 사람이 따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진술서라고 하지 않고 이걸 진술 녹취서라고 해요. 직접 자기가 작성하면 진술서. 누군가한테 받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술한 사람이 따라 있고 받아 적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이거는 진술 녹취서라고 합니다. 진술 녹취서. 그래서 보통 이것을요, 우리 법에서는요, 진술 대용 서명 이렇게 해요. 대용 서명.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법에서는 진술 대용 서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진술 대용 서면이 바로 이제 진술 녹취서예요. 그러면 진술 녹취서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사람이 말하고 C라는 사람이 받아 적었어요. 근데 이것이 적어져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이 돼가지고 법정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거 왜곡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일부를 가려버리면 왜곡돼 버리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반대 신문은 안 되는 거예요. A가 직접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세요. 진술 녹취서의 형식,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실 자기가 직접 써버리면은 진술서. 누군가가 받아 적었어요. 진술한 사람이 따로 있고 받아 적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이건 진술 녹취서예요. 그럼 진술 녹취서에서 중요한 사람은 진술자가 중요한 사람이요, 작성자가 중요한 사람이요, 진술자가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받아 적는 사람은 아무나 받아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받아 적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술자가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진술서에서는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작성자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진술자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성자. 그러니까 진술서에서 작성자는 진술서에서는 어떻습니까? A가 작성자가 되고요. 진술 녹취서에서 작성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C라는 사람이에요.
선임이 달라져 버리죠. 진술 녹취서의 작성자는 C가 되고요. 진술서의 작성자는 A가 돼요. 그럼 진술 녹취서에서는 작성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진술자가 중요한 거죠. 진술자. 그래서 진술자, 작성자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이때는 작성자라고 하고요. 이때는 진술자라고 해요. 이때도 만약에 작성자 해버리면 작성자는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술 녹취서에서는 작성자는 딴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술자, 작성자를 정확히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전문증거의 종류 밑에 써져 있죠. 그래서 전문 진술이 있고요. 전문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서류가 있고, 그렇죠. 전문 서류가 있는데, 저 오른쪽 보시면요. 진술서가 있고 진술 녹취서가 있죠. 여기다 진술 대형서면을 쓰면 안 되겠네요. 진술 대형서면이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진술 기재서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진술 기재서면. 진술 기재서면. 죄송합니다. 진술 기재서면. 대형서면이 아니라 진술 기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진술한 사람 따로 있고 작성한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진술 녹취서는 이제 진술 기재서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진술서는 자기가 직접 본인이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진술서와 진술 녹취서가 있는데, 진술서는 뭐예요? 경험자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을 말하고요. 진술 녹취서는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기재하게 하는 거예요. 타인이 기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작성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면 이거는 진술 녹취서. 그냥 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냥 진술서가 됩니다. 자, 이런 전문 증거는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개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다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문 증거 중에서 전문 서류를 보게 될 텐데, 진술서 형식이냐, 진술 녹취서 형식이냐, 이거 굉장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 법칙에 가지고 앞에 설명드렸죠. 이 전문 증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합니다.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10조의 2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했죠. 310조 2부터가 이제 전문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310조는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이거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 굉장히 증거 가치가 높지만은, 그러니까 물론 증거 능력이 있는 자백을 전제합니다. 증거 능력이 있는 자백을 전제해서 굉장히 증거 가치가 높지만은 자유심증제 제한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 자백이 유일한 증거예요. 증거로는 자백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이에요. 이것은 뒤에서 합니다. 310조에 있고요. 그러면 위에 5조는 여기까지는 5조 빼고요. 310조 2부터 마지막 318조의 3까지는 다 뭐냐? 자, 전문 증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거법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전문 증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310조 2부터 마지막 조문까지는 다 전문 증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310조에 2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11조 내지 316조 규정한 것 이외에는, 311부터 316조까지는요, 전문 증거이지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위법 수집 증거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은요, 이 증거 수집 자체에서 위법이 들어간 거예요. 위법이 개입된 거예요. 이건 위법합니다. 위법했기 때문에 증거의 세계로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뭐 증거 동의를 한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고요. 어떠한 형식으로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세계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요. 전문 증거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신문도 안 되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증거 가치가.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 가치가 없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증거의 세계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위수중이라든지 임의성 없는 자백은요, 아예 예외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절대적입니다. 아예 증거 세계로 못 들어오지만, 이거는 가치가 없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간이공판 절차에서 이미 자백한 사람, 간이공판 절차로 들어갔어요. 자백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문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증거 동의를 하면 또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탄핵 증거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311조 내지 316조에서 규정한 거 이외라고 했으니까 전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316조 1조 내지라는 것은 붙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에서 내지 이런 거는요. 물결 표시예요. 그러니까 311조부터 316조까지 이거는 또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이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원래 공판기일, 종판준비기일이랄지 공판기일에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직접 나오면 이제 원본 진술이 되겠죠.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들어온다든지 전문 서류가 되는 거죠. 또는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를 위해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합니다. 타인의 진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술하는데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고 있어요. 전문 진술이 되겠죠. 전문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전문법칙이야.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다 이제 넓게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예외예요. 예외.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전문 증거의 그 전문 법칙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책으로 와가지고요. 이제 예외 규정을 하나는 이제 읽어갈 텐데, 좀 이따 읽고, 저 보죠. 3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문 법칙의 근거는 뭐예요? 두 개만 보죠. 반대 신문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신용성이 결여돼 있어요. 왜곡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 위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증거 가치가 제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이나 신용성이 없다. 이 두 가지 정도 근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요. 전문 법칙의 적용 범위 해가지고요.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진술 증거만. 비진술 증거는 어떻습니까? 증거물, 흉기 같은 거는 누가 보관하고 있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요.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은요. 전문 법칙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말이 이렇게 꺾이다 보면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요. 전문 법칙은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가 있는데 요 첫 번째 칸에는 요증사실의 일부인 진술해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래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이 자,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라는 것은요.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 요증이니까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은 뭐예요? 범죄 사실이 증명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증 사실을 말하면 범죄 사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야. 존재, 이런 적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경우. 즉 진술 내용이 요증 사실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경우는 원본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 판례 밑에 하단에 판례 첫 번째 판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 내용 이게 동일한 내용인데 요 판례는 전문 증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꼭 필요한 판례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쳐보죠. 타인의 내용을 읽어보죠. 밑에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전문 증거가 아닌지는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데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이제 원진술의 내용 동그라미 치고요. 내용인 사실에 내용이 요증사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에요. 요증이라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인 경우에 이럴 때는 전문 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 동그라미 치고요. 내용 동그라미 존재 자체 동그라미 쳤죠. 내용이 증거가 되면은 전문 증거가 되지만은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인 경우에는 이것은 원본 증거이지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원본 증거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요. 이해가 되면은 이해를 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은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내용이 증거가 됐을 때 전문 증거이지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될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원본 증거다. 구체적인 예가요. 다시 우리 첫 번째 칸 거기에 375페이지 첫 번째 칸 요증 사실의 일부인 진술에서요. 동그라미 2번 예컨대 있어요. 그 예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A로부터요.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서 B가 그 사실을 증언을 했습니다. 요 사례죠. 갑이 을에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A예요. A. 근데 A로부터 전해들은 B가 와서 진술합니다. 법정에 와서 진술해요. 근데 법정이요.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법정에가. 자, 보죠. 이거는 살인사건의 법정에 와가지고요. 살인사건의 법정에 와서 B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진술합니다. B가 진술해요. 이때 B가 이제 진술을 하는데 B의 진술이에요. 근데 B의 진술인데 B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A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A가 말하기를 갑이 요한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A가 말하기를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A가 나한테 이렇게
다운표가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비관치사할 때 A가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고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A가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A가 나한테 말하기를,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말해요. A가 나한테 말하기를 갑이 을을 살해하는 걸 보았다라고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B라는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죠. 이 살인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A잖아요, A.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요. A가 원본 진술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직접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B가 와서 진술하기 때문에 이것은 A의 말을 전해서 진술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진술입니다. 자, 그런데요. B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죽인 적도 없는데 어떻게 A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A로부터 들었대요. 그러니까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을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나는 을을 살해한 적도 없는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를 고소를 해요. 자, 고소를 하면 바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해가지고요. A라는 사람을 기소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을 기소를 했더니요.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이죠. A는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A가 갑을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명예훼손 사건은요, 단독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독 오 판사에서 이제 여기다 기소가 됐어요. 단독 오 판사에. 그래서 A라는 사람, 여기서 뭐예요? 단독 오 판사, 여기서는 A가 피고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기소가 됐으니까. 명예훼손죄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단독 오 판사. 그래서 단독 오 판사가요, 법정을 엽니다. 과연 A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는 심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혁의사합의 3부에서는요. 갑이 살인을 했느냐 아니냐를 심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독 5판사는 지금 뭘 심리하고 있어요? A가 과연 갑을 명예훼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심리하고 있죠.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검사가 이제 여기 기소했던 검사가 B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요. B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니까 B가 어떻습니까? 또 여기도 왔어요. 단독 5판사 여기. 5법정에 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합의 3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검사가 이제 A의 명예훼손 사건, A가 피고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B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B가 법정에 나왔어요. 그래서 검사가 물어보겠죠. 당신은 A로부터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여기 법정에 똑같이 말해요. B가 이제 또 진술합니다. 법정에서 여기서 진술해요. 뭐라고 했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A가 갑이 을을 살해하는 걸 보았다라고 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지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 글자로 틀리지 않죠. 그래서, B가 말하기를요, 이거 하는 거죠. B가 이렇게 말해요. 법정에서 와가지고. B가 진술하고 있는 거죠, 지금. B가 진술해. A가 갑이 을을 살해하는 걸 보았다라고 나한테 말했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요. 요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B의 진술입니다. 자, B의 진술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A가 말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예훼손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 배웠어요, 여러분? 배웠겠네. 개인적 법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배웠죠?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말을 했으면은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A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안 되겠죠. 근데 A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B한테. 나는 B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 없습니까? 법정에서 검사가 신청이 나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B의 진술도 그러면은 A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럼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느냐요? 이건 증거 능력이 없죠. A가 직접 경험했는데 B라는 사람이 지금 말을 전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살인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죠. 이건 전문 증거니까. 이건 전문 진술이잖아요. 전문 진술이니까 A가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지. B가 나와서 진술하기 때문에 살인사건 합의 3부에서요. 살인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여기서 B가 진술한 건 없습니까? B가 진술한 것은 자기가 지금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죠. 나는 A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난 들었다. 나한테 말했다라는 건 보았다라고 이거 들었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A가 갑이 을을 살해하는 걸 보았다라고 A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나는 A가 갑이을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들었다. 난 들었다. 하는 것을 들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됐습니까? 이건 전문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의 진술 없습니까? 살인 사건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죠. 살인 사건에서는 뭐예요? 경험한 사람, 지금 살인 사건을 본 사람은 A죠. A가 원본 진술이 될 것이고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살인 사건을 본 적이 없죠. 살인 현장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B의 진술은 전문 진술이에요. 근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죠. 명예훼손 사건 없습니까? 뭐가 쟁점이겠어요? 뭐가 쟁점이에요? A가 B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A가 말을 했으면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고, A가 B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말한 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쟁점은 뭐예요? A가 B한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과연 A가 B라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넣습니까? B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나는 A한테 들었다. 그럼 뭐예요? B가 말하는 건 뭐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A로부터 들었다. 직접 경험했으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원본 진술이 되는 거예요. 전문 증거가 아닌 거죠.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지금 말하시잖아. 나는 B로부터,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A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 그 뭐예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죠. 난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요중 사실이 뭐예요? A가 B한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는 갑이을을 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증명사실이에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죠. 살인죄를 지금 B라는 사람이 직접 본 적은 없지만요, 명예훼손을 하는 A의 진술은 내가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었습니까? A는 지금 B라는 사람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진술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범죄 사실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어요. 살인죄에서는 요게 이제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A로부터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살인, 이게 범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살인 사건에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 증거가 돼요.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이야. 명예사건. 여기서는 방점이 뭐예요? 나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갑이을을 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갑이을을 정말로 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훼손에 있어서는요, 사실을 적시했으면 사실 적시,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A가 B한테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은 B니까 B의 진술은 없습니까? 원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진술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전문 증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본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술이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느냐? 살인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은, 명예훼손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이것은 원본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따라서 이것이 상대적이에요. 뭘 증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 증거가 되기도 하고 원본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왼쪽 보시면은요, 세 번째 칸에요, 요중 사실과의 관계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 전문 증거다, 이것은 원본 증거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 증거가 되기도 하고 원본 증거가 되기도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상대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존재가 증거가 될 때는 원본 증거. 직접 들은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직접 들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증거가 될 때는 전문 증거예요.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직접 경험 사람이죠.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 증거냐 아니냐는 부분을 먼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 법칙을 다루기 때문에 요걸만을 따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이 전문 증거가 이제 대상이 되고, 이건 애초에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이제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증거를 갖는 것이고요. 자, 그럼 밑에 왼쪽 하단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가. 자, 구통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로 제시돼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들어왔을 때요. 이것이 전문 증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 그 문자 정보는 그 다음부터 보시면 돼요.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늠하는 대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물이 아니라니까 원본 증거에 대한 전문 증거는 원본 대신에 들어오는 것이 되겠죠. 원본 대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본 대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대체물들은 원칙으로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물들은 원본이 들어와야 돼요. 원본 진술이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진술을 대체하는 글이랄지 진술을 대체하는 진술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휴대전화기에 있는 그 욕설 이런 거예요. 불안감 유발을 하는 이런 것들은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증거물일 뿐입니다. 증거물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휴대전화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휴대전화기를 해가지고 을한테요. 욕설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냅니다. 이 도구 새끼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어쩌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협박죄가 되겠죠. 폭행의 협박. 이렇게 폭행이나 협박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로서 뭘 가져왔어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증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 보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진술의 내용이 증거가 돼요. 내용이 증거가 되면 전문 증거가 되지만요. 이건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도구 새끼야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여기서 을은 도구야라고 했어요. 을은 도구야. 도구야라고 썼어요. 그럼 이때였습니까?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정말 개냐 아니냐 이건 증거가 아니죠. 을은 개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사람이에요. 개에 대해서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개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개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진술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갑이 그를 살해했던 걸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인사건에.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을은 도구야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을이 정말 개냐 아니냐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갑이 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직접적인 범죄의 수단이 됐을 뿐인 것이지 이것은 대용물로서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서요?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증거물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당연히 이건 증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위조 수표예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있어서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수표예요, 수표. 수표라는 것이요. 수표를 발행을 하는데요. 내가 그 은행과의 거래 관계가 있었을 때요. 내가 여러분도 수표 발행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누구든지 수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표는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돈만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수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1억이 필요한데, 알았어, 줄게. 수표책을 딱 꺼내요. 거기다 1억 사인 딱 해서 딱 줘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수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수표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있었잖아. 써준 사람. 그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 가가지고요. 이 수표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해요. 1억. 그러면 은행에서 1억을 줘요.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싶을 때 항상 1억을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나는 은행에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억을 내가 계속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은행에 100억 있으니까 너 얼마 필요해? 그럼 1억? 알았어. 1억 써서 딱 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와서 은행에 가서 1억을 받아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이 은행에 없는 상태에서 1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발행을 하면은 그 1억 가지고 그 거래하는 은행에 딱 가가지고요. 가서 1억 달라고 하면은요. 은행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계좌에 1억이 없어요. 그럼 은행은 어떻습니까?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이런 당연히 안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행에 자기 계좌에 돈도 없으면서 수표를 막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1억 받은 사람 가서 이제 은행에 단다는 건데 은행은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돈 못 받겠네요. 돈 못 받는 거죠. 거래가 다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억을 주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은 뭘 물건을 받았다, 이제 뭘 받는 대가로서 1억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1억 가지고 돈 받으려고 했는데 돈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연쇄 부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 돈도 없으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발행하게 되면요, 이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발행된 수표예요, 수표. 그럼 수표는 어떻습니까? 너 얼마 필요해? 1억? 알았어. 1억 줄게. 라고 해가지고 습니까 1억짜리 수표를 작성을 해서 글을 작성한 거죠. 그럼 이것도 전문 증거가 되냐? 그게 아니라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수표가. 이런 수표를 발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표를 발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수표 자체는 하나의 증거물일 뿐이에요. 증거물. 수표는. 그러니까 범죄에 직접 사용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1억짜리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발행된 이 수표는 어떻습니까? 수표는 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한 증거인 거죠. 수단이 됐잖아요. 그 수표가. 이거는 휴대전화기에 있는 문자 정보가 똑같은 거죠. 이게 직접적인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의 증거물이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 이 수표는 뭐예요? 이런 수표를 발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발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수표 기억하시면요, 수표는 증거물일 뿐이다라는 거죠. 수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는요, 이때 수표가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로 사용한 복사는 사본이에요. 사본이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수표가 어디에 원본 수표를요, 원본 수표가 있긴 했는데 그걸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를 그 사본이 제출됩니다. 그러면 사본은요, 이때는요, 사본은 이 원본하고 똑같은 걸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동일한 요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원본이 증거물이면은 수표도 당연히 증거물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그대로 복사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범죄 현장을요, 그대로 법정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범죄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사진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범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 증거가 되는 것 대신에 이 사진이 증거가 되는 거죠. 사진이 뭐예요? 범죄 현장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진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본일 뿐이에요, 사본.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제가 사본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다만 사본이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본에 똑같은 복제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복사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원본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표는 증거물일 뿐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오른쪽에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한 수표 사본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 전사라는 것은 전부를 그대로 복사했다는 거죠. 전체를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했다라는 것만 증명되면요, 사본도 원본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사용된 흉기가요,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들어오기도 해요. 범죄 현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찍은 사진이라는 게 정확히 입증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물건에 대한 그대로 복사판일 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요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증거처럼 보이지만 전문 증거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존재 자체가 증거되는 거, 범죄에 사용된 수단, 범죄 직접적인 수단이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증거물일 뿐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375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은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이런 문장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줄 중간에 글 하나 해가지고요,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예요. 사실 자체.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황, 이런 존재 여부. 그리고 뭐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되면 전문 법칙이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이건 뭐 전문 증거가 아니니까 정황. 그러니까 이런 걸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정황 증거로만 사용돼.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은요, 이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들이요. 존재 자체가 이제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시 진술의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또 다른 내용의 증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때는 없으면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때는 이럴 때는 또 전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됐을 때는 원본 증거지 전문 증거 하지만 내용이 증거가 됐을 때 이럴 때는 또 전문 증거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존재 자체냐? 그러니까 존재 자체 대신에요. 존재 자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이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됐을 때 아니면 뭐 정황 증거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 이럴 때는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문 증거냐 아니냐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 증거가 아니라면 이거는 뭐 전무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이고 전무법칙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예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무법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문 증거의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문 증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대부분 다 전문 증거를 전제라고 풀어갑니다. 자, 넘기시면요. 전무법칙의 예외 이론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전문 증거에도 전문 증거는 뭐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증거 가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는 이걸 부정하는 건 취지에 위법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전문 증거 중에서도요. 신용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믿을 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전문 증거는 일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지만은 어떤 경우는 또 믿을 만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을 만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또 증거 능력 인정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신용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래서 예외 인정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신용성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신용성이 없어서 부정했던 것인데 신용성이 보장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요. 원본 증거가 있으면은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맞지만은요. 원본 증거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A라는 사람은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A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만 있다랄지 A가 작성한 서류만 남아있어요. 그럼 있잖아 없습니까? 원본 진술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원본 진술을 들어야 되지 전문 증거를 들어서는 안 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본 증거가 들어와야 되고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게 맞겠지만은 원본 증거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원본 증거가 있으면 원본 증거를 봐야 되지 전문 증거를 봐서는 안 되지만은 원본 증거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는 전문 증거라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전문 증거가요 신용성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용성이 인정이 돼요. 그 신용성이 인정이 되면서 동시에 원본 증거가 세상에 없다면은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용성이 보장되고 또 원본 증거가 사라져가지고 전문 증거라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만족이 되면은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자 3번에서의 형사소송법에서는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예외를 기억해야 돼요. 예외.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냐.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문 증거에 예외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단 311조에서 316조까지 전문범죄, 전문 증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10조의 2에서요. 전문 법칙을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요. 예외가 311조부터 납니다. 11조부터 312조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313조, 314조, 315조, 316조 이렇게 예우가 인정돼요. 그럼 전문 증거에는요. 전문 증거는 크게 전문 서류가 있고 전문 진술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311부터 315조까지는요. 전문 서류에 대한 예외예요. 전문 서류니까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전문 서류이지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예외가 지금 311부터 315조까지 있고요. 316조는요. 전문제 진술. 전문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전문 진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316조예요. 그래서 전문 서류냐 전문 진술이냐에 따라 가지고요. 다시 둘로 이렇게 구별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문 서류는 여러 가지로 구별돼 있죠. 전문 서류. 그럼 전문 서류가 이제 대다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전문 서류를 다시 또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의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성자를 중심으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만약 그 서류의 작성자가요.
수소법원이라 그랬지. 수소법원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법원이나 수소법원 판사가 작성한 서류예요. 얘들이 작성했다는 거죠. 작성했으면요. 그러면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기소가 되는 법원 판사들이 자기들이 본 곳을 작성을 해놨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판사들이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거짓말 할 거면 애초였습니까? 재판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재판할 사람, 판단할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직접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직접 적은 걸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얘가? 직접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감정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직접 현장에 갔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도대체가 사진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왔는데, 사본이니까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사진만 봐가지고 법관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눈으로 딱 봤어요. 봤는데 습니까?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적겠죠. 적었어요. 자기가 직접 본 걸 적었어요. 서면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서면을 자기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지. 자기가 본 것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적어놓은 걸 어떻습니까? 그걸 근거로 유죄 판결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수소법원 법관이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서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지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격자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목격자가 작성한 서류는요, 이건 전문 증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들어오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도 있고요. 왜곡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법관 자기가 직접 작성을 했어요. 자기가 본 것을.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전문 서류이긴 하지만은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이 없는 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걸 안 믿으면 뭘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법원 법관이 자기가 직접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믿을 수가 있어요. 신용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겠고요. 312조는 누가 작성한 거냐면요, 이제 수소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예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가 이제 31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312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니까. 그럼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는요, 무조건적으로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이 작성한 것은 법원이 직접 판사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은 무조건 증거로 인정해버리면 수사기관 말만 믿고 유죄 판결을 다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313조는 뭐가 되냐? 313조는 작성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수소법원 법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 외의자가 작성을 했어요. 작성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자가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다 313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동사무소 공무원이 만약에 작성한 서류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동사무소 공무원이 작성했으면은 동사무소 직원은 법원 아니죠. 수소법원 아니고요. 수사기관도 아니죠.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썼다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소법원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이 작성하면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작성한 것이면 또 다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수소법원 법관이랄지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은 무조건 다 313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314조와 315조는요,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외의 또 예외니까 뒤에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아마 312조까지만 아마 할 것 같아요. 312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법칙에 예외가 나오면요, 대부분이 312조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일 해가지고요, 311에 의한 예외 해가지고 있죠. 311. 그러니까 수소법원 법관.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기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니까요,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작성했어요. 서류. 그 전문 서류인 거죠. 이것도 전문 서류지만 신용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 능력 해가지고 거기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그 우리가 311조의 그 법 조문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311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러니까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어요? 사무관들이 작성하고 재판장, 그 판사가 사인을 한다는 거죠. 공판 준비도 누구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요? 법원 주도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공판 기일도 없습니까? 법원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검사와 피고인 둘이서 공판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법관이 나오는 거죠. 법관 주도하에서 공판 준비도 이루어지고 공판 기일의 절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누군가가 말한 것을요, 그때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죠. 기재한 조서.
기재안조서요. 그럼 기재안조서 누가 작성했어요? 법원부까지 작성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또 방금 했던 거죠. 수서법원, 법원, 법관이 직접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자기들이 본 것을 기재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누가 작성했어요? 얘들이 작성한 거죠. 자기들이 직접 작성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요건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했죠. 신용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성립의 보장이 되죠. 법관이 뭐 거짓말로 위조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예 뭐 재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관은 믿고 해야 돼요. 법관. 맨 마지막에 보리니까. 그래서 신용성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요. 그 다음에 184조하고 221조 2인데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했어요? 증거 보존 절차에서 했던 거죠. 증거 보존 누가 합니까? 기소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요. 수임 판사의 힘을 이용해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수임 판사는 수서법원 아니죠. 아직 기소하기 전이니까. 근데 수임 판사는 뭐라는 사람이요? 수서법원 법관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수임 판사가 만약에 작성한 서류. 그러니까 증거 보존 절차는 수임 판사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보존 절차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서에 작성이 되면요. 맨 마지막에 누가 사인을 해요? 수임 판사가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임 판사는 수서법원 법관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수임 판사가 작성한 것은요. 수서법원 법관이 이 사람 작성한 거 동일하게 봐가지고 당연히 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된다. 자, 이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수서법원 법관이 직접 작성했거나 수서법원 법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작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당연히 증거 능력. 그래서 왼쪽이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적법해야 되겠죠.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성이 어떤 공판 절차랄지 공판 준비 절차에서요.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했어요. 임의성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성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해서 수서법원 법관이 작성한 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에서 두 번째 판례 보시면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열람 등사 청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조서는 없습니까? 이 공판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이걸 보고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써요. 사건이 6개월 진행되는 것을요. 판사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나중에 판결을 쓸 때는 뭘 보겠어요? 누가 A라는 증인이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공판조서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공판조서 A가 뭐라고 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씁니까? 판결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그 공판조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를 할 테니까. 그래서 공판조서를 보자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해 공판조서에 열람 등사 청구권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침해해서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안 보여줬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그 공판조서에 의해서요. 유죄 판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람 등사 청구를 했을 때 열람 등사 청구권이 만약 열람 등사 청구권을 침해한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판조서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적법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 자, 양가로 2번에서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였는데 이거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두 번째 칸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칸. 다른 사건의 경우에 다른 사건. 두 번째, 세 번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 그러니까 의의해가지고 오른쪽 보시면 공판준비조서나 공판조서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둘이 이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따로따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형사합의 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은 형사합의 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5부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금 사건은 형사합의 5부가 수서법원이 되는 거죠. 수서법은 얘들이 작성한 거예요. 얘들이 작성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갑은 형사합의 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하고 지금 박근혜는 따로따로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 같이 지금 공동편으로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죠. 따로따로 막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3부에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갑에 대한 사건 형사합의 3부가 공판조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합의 3부 법관에 사인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합의 5부 법관에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을 지금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로 함에 있어서 형사부 5부가 작성한 이 공판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작성했으니까. 형사합의 3부에서요. 이 공판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자기가 직접 작성했으니까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형사 5부 판사가 작성한 이 공판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고 해요. 이건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죠.
직접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수소부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법관이 작성했지만 수소부본이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311조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311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형사법원 판사들이 작성했으니까 이것도 신용성은 굉장히 높죠. 신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311조에서 수소부본이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311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증거 능력에 또 무조건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조문이 315조에 있어요. 나중에 315조 합니다. 그러니까 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근거 규정이 틀리죠. 수소부본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은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이런 게 있어요. 또 증거를 하는데요. 만약에 기소되기 전에 이 사람이 체포적부심을 거쳤어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거쳤습니다. 구속적부심을 거쳤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없습니까? 다 조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을 했던 법원 판사하고요. 이 수소법원 판사하고 동일한 판사가 아니죠. 틀릴 수 있잖아요. 이 판사가 이 판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을 했던 판사는 A고요. 수소법원 판사는 B예요. 그렇죠? 그럼 B가 자기가 작성한 것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요. 311조에서. 근데 A가 작성한 구속 적부심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요. 여기 증거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311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법관이 작성한 것이잖아요. 신용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이것은 315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근거 규정도 틀립니다. 이것도 근거 규정까지 나와요. 그래서 311조 오로지 수소법원 법관 이 사람이 작성한 것만 411조로 가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법관들이 작성한 것은요 315조로 가는 것이지 311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공동피고인은요, 공동피고인도 제3자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공판조서에 기재된 건 당연히 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공동피고인을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절도죄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같이 앉아있는 공동피고인인 작물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 기재가 됐겠죠? 그럼 누가 기재했겠어요, 이거? 이 판사가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이 사람이었습니까? 갑하구리라는 사람이 지금 병합심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갑이 한 말도 여기다 적고 의리 한 말도 여기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갑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었습니까? 의리에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유죄 판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11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이때 법관은 법원은 수소법원 법관만을 말한다. 수소법원 법관이 작성했을 때만 311조고 다른 법관이 작성한 것은 315조로 한다. 315조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판례 하나 있으니까 좀 보죠. 자, 증거 보존 절차에서 수임 판사가 작성한 것도 없습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증거 보존 절차에서요, A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A라는 사람 증인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증언을 하겠죠. 증거 보존 절차에서 수임 판사가 있겠죠. 수임 판사가. 수임 판사를 힘을 빌려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검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죠. 피고는 184조에서 검사는 184조도 가능하고 221조 2에서도 가능한 것이죠. 와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참고인이. 그래서 이 사람을요,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인데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 지금 증거보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진술한 내용이 있겠죠. 이 사람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술 없습니까? 진술한 내용을 누가 적어요? 수임판사가 받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진술한 내용을 없습니까? 당연히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근거가 311조. 이건 311조죠. 수소법원하고 동일한 입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수임판사가 받아 적었지만 이 증언한 내용, 이 사람이 증언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은요, 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명이요. 진술을 받아 적었으니까 진술 녹취서 형식이 되겠죠. A가 말하고 법원에서 받아 적었잖아요. 판사가 받아 적었으니까 진술 녹취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전문 증거로서 증거는 없어야 될 텐데. 수임판사가 적은 거잖아요. 수임판사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311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A가 말한 증언의 내용은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다만 이 사람의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요, 검사도 신문했을 것이고 피고인도 신문을 했겠죠. 그럼 이 사람이 반대 신문한 갑의 진술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갑의 진술, 반대 신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A의 진술한 내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갑이 뭐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겠죠. 갑이 질문했으니까 A가 거기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갑이 반대 신문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당연히 증거 능력, 이것까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도 신문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신문을 하겠죠. 자기가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피고인이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A의 증언이 당연히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 진술이지만. 자, 그래서 이게 제한해가지고요. 거기에 그 판례 내용이 압축돼가지고 그 위에 세 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돼, 뭐냐.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증언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요.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그 다음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 신문한 것을 지나지 않은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반대 신문한 부분, 이것은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증인이 증언한 부분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요. 그러니까 311조는 방금 읽었던 판례하고요. 수소법원 법관이라는 거, 또 수임 판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판사들은 다 315조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이제 312조, 즉 수사기관이 작성한 이제 전문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이건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